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전자화폐 시대의 중앙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어저께 마지막에 그 전자화폐 시대에는 코엠 체계에서는 은행이라는 게 파산을 해도 별 탈 없다. 파산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상관없다. 라는 말로 끝을 맺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코엠 체제에서 시중은행의 고객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처를 찾은 투자자들입니다. 이 코엠 체제에서의 입출금이나 어떤 그 상업사회에서의 어떤 도구로서 쓰이는 그 기구로서의 역할, 툴로서의 역할을 배제한 거예요. 그 역할을 코엠이 가져갔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역할이라는 거는 오로지 예금과 대출 사이에서의 마진으로 돈 장사를 하는 역할만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행의 원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때로는 뭐 지금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런 투자 은행사들처럼 뭐 각종 이제 펀드를 모집을 해서 뭐 대출 마진만으로다가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가 건물에 투자를 한다든가 때로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수익을 챙겨가서 그들에게 그 돈을 맡겼던 고객에게 배당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든 아니면 예금과 대출 마진으로 먹고 살든 여하간 거기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처를 찾은 투자자들의 입장인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은행이 어떤 국가 체계의 하나로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마냥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투자자들은 아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은행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체계로서는 완전히 배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행은. 그냥 원래 은행의 존재 이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 실패를 제3자가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엠 체제에서는 은행들이 없어도 통화의 유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왜? 코엠이 하니까. 상거래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왜? 코엠이 하니까. 사회적 파장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코엠 체제에서 은행들이 가진 채권은 전적으로 코엠 시스템상의 승인된 청구서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렵죠? 이게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며칠 날 방송되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외상거래에 대해서 코엠 체제 하에서의 외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날 방송분을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여하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4월 11일에 차량을 구매하면서 청구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청구를 승인을 하면서 결제일자를 5월 11일에 이루어지도록 설정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외상거래가 코엠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승인된 청구의 형태로다가 은행 대출도 일어나는 거예요. 승인된 청구는 저렇게 단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부 형태로도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대출은 막 30년 만기다 그러면 30년 동안 이렇게 나눠진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승인된 청구서 형태로다가 코엠에 보존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승인된 청구라는 거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돈은 돈대로 계속 빠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담보대출 이런 거랑은 잽이 안 되게 강력한 지불 보증이 된다고 변제를 보증하는 어떤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코엠 시스템상의 승인된 청구서의 형태로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선 외상거래에 의해서처럼 매월 1,000만 원짜리 청구서를 11개월어치 발행하고 채무자의 승인과 함께 1억 원의 현금을 채무자의 코엠 계좌로 넣어주는 식으로 대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할부 거래랑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대출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게 7월 9일 날 방송되었던 거네요.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의 채권은 몇 가지 기능만 추가하면 평가하기도 너무 쉽고 정확해서 매매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려고 그런다. 그럼 대출 채권을 팔아요. 그 채권을 파는데 이게 지금처럼 채권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명확해요. 이 채권은 리스크가 몇 %짜리고 그래서 할인을 몇 % 하면 된다라는 게 그냥 즉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억 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3억 원짜리 채권인데 가령 이 채무자 신용이 굉장히 좋아요. 뭐 1등급이에요. 그럴 경우에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이 채권은 3억 원이지만 98%는 변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의 할인 더하기 어떤 뭐 금매에 대한 1% 추가 할인해서 97% 할인하면 된다. 3억 원에 97%면은 뭐 2억 9,1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은 1%의 추가 마진이 있기 때문에 금세 매매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금세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 뱅크런이나 어떤 뭐 이런 식의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뱅크런이 생겨도 금세 시중에 채권을 팔아 대응할 수 있으며 파산한다고 해도 예금주들은 마찬가지로 파산을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금주들은 그 대출채권을 금세 그런 식으로 청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 2% 손해는 볼지 몰라도 거의 보상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임이라는 아주 단순한 체계일 뿐인데 화폐와 거래라는 개념의 원래 의미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버려요. 원래 시스템이 단순하면 굉장히 쉬워요. 모든 이 시스템이 복잡해짐으로 해서 시스템을 낳고 시스템이 다시 업무를 낳고 다시 뭐 조사, 검사 뭐 이런 업무를 계속 낳다 보니까 막 디립다 꼬이는 거예요. 누더기 옷에다가 계속 누더기를 덧대봐야 계속 어딘가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새로 옷을 해 입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